자, 모의고사 반인데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현재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후 처리가 중요하고요. 자, 이제 한 2달간 여러분들 아마도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요. 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하시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해설지를 보시면은 해설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번 문제 한번 해설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시 답안이 있고, 다음에 그 답안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관련 이론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참고로 되어 있고 기출 영역과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 문제로 바뀌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출제되었을 때 어떤 주제로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라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바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학자와 관련해서 어느 영역에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미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까지 이 학자와 관련해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설지 구조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2달 동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기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기출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미기출 부분에 관련 이론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출제되지 않은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되, 기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좀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다음 주 되면 오늘 시험 보신 점수가 이제 나올 텐데, 그 점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합격을 한다거나, 점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불합격을 한다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개연적인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지금 보셨듯이만 요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관련 이론들 정리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사후 처리를 해주시면은 아마도 시험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출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맞춰서 좀 출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드냐면은, 기출된, 예를 들어서 작년 기출 있잖아요. 그걸 옆에 두고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출제 문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의 형식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제 시험에 좀 시험 문제에 좀 익숙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연습도 그건 되게 부차적입니다. 부차적이면 중요하기도 합니다. 시간 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로 답안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워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때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고 뭐고 그거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영 이해가 안 되면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위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들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야만 시험장 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이게 아마 7시에 강의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건 원칙이긴 한데요. 해설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고, 해설이 짧으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것도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1주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회 문제 풀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1주차, 그리고 1주차 문제는 진짜 작년 문제 있죠. 작년 문제를 옆에 두고 거의 유사한 형식, 그리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사한 난이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기입이 6문항이고 나머지가 서술이에요. 총 23문항 아닙니까? 첫째 시간이 12문제고 두 번째 시간이 11문제인데, 그런데 이 형식이 의미가 없어요. 저희 과는.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 문제에 전부 기입이 들어가 있어요. 기입이 없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술 문제, 지금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누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서술에 들어가 있는 기입의 배점이 얼마인지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입 문제처럼 그것도 1점씩 1점씩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은 서술 문제에 더 배점을 많이 주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여기는 제가 아마 채점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서술 문제의 기입도 1점씩 1점씩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배정하면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 문제들 날려도 기입을 맞추면 적어도 반타작을 하니까. 그런데 단점일 수 있는 건 문제 유형이 만약에 기입을 모르면은 서술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용어를 활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만약 기입을 모르면은 서술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험 유형에도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서술 문제에 기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채점의 편의성 같은 것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가끔씩 반응이 기입에 약하시다라고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서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도 뭐 비슷하게 쓰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입은 그 용어가 아니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2022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입니다. 이때 설계 개요라는 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설계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은 개정 사항이에요.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냐, 그리고 바뀐 이유가 기술되어 있어요. 바뀐 이유가 기술되어 있고요. 자, 나는 성격 및 목표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교육과정이고, 다음에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 일반 선택 있고, 있잖아요. 현대화 윤리 있고, 생활과 윤리 있고, 다음에 뭡니까? 인문학과 윤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제가 교육과정 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똑같아요. 예전에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내용 체계 자체가 거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자, 보통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면 개정 내용들이 출제가 주로 많이 됩니다. 경향상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없었던 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생긴 것들 있잖아요. 변한 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영역, 그러니까 가치관계확장법에서 네 번째 영역에 원래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초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초월이 1영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을 출제를 해요. 주로 그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올해도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출제를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을 거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중학교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개정사항입니다. 15년 개정에 없었던 것, 다음에 22년 개정에 새로 생긴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리, 요렇게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랬는데 개정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은 암기입니다. 암기. 교육과정은 그냥 암기예요. 교육과정을 뭐 이해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교육과정은 외우는 거야. 외워야 돼요. 외우면은 점수를 받아요. 2점을 받든 4점을 받든. 그런데 이게 외우질 않으면 무조건 0점이에요. 외우질 않으면 무조건 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면은 딴 영역에 자신 있으시면 이거 귀찮다 외우기,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그런데 그건 자신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요거 뭘까요? 도덕 공동체 의식입니다. 도덕 공동체 의식. 자, 요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요, 교육과정 총론에 보시면은 무슨 역량을 키워라 이런 식의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년 개정 그것과 대응하는 도덕과 핵심 역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총론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그게 대응해가지고 도덕과에서 지금 요청되는 역량들이 지금 변해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생태계 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이렇게 4가지 요거 다음에 도덕 공동체 의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변한 겁니다. 변한 겁니다.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총론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응해 가지고 4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도덕성은 각각 개인적 도덕성과 뭐죠? 사회 구조적 도덕성입니다. 사회 구조적 도덕성으로, 자, 우리 교과의 성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도덕과 성격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과예요. 가장 핵심적은. 그런데 이때 함양되어야 될 도덕성을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2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인적 도덕성하고 사회 구조적 도덕성. 사회 구조적 도덕성,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요. 요 단어도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저 용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2 유형의 도덕성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개인과 사회적 삶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덕교과의 목표는 이러한 2 도덕성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토대로 삼아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인데, 요거는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위 도덕과의 핵심 가치라고 불려지는 4가지 핵심 가치인데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체계, 원래 요게 가치관계 확장법 적용하잖아요. 내용체계 확립할 때. 그리고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이 있는데 그 각 영역에 배당되는 거예요. 1영역에서 성실, 2영역에서 배려, 3영역에 정의, 4영역의 책임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용체계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서 이렇게 한 개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근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실, 배려, 정의, 책임. 핵심 가치를 체득하여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과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 공동체 의식, 사회 구조적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관련 이론에 제가 설계 개요하고 도덕교과의 목표 있죠? 목표를 좀 실어뒀는데 아마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게 되면 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 내용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하나씩 좀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 이걸 설명드려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다음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인데 괄호 안에 기억 니언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 한번 다 대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일단은 그 실존주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예, 기어케굴, 하이데거, 사르트르, 좀 더 야스퍼스 뭐 있을 것이고 또 실용주의 있잖아요. 듀이가 있겠죠. 그런데 기출에 제임스도 출제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퍼스도 나와요. 퍼스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기출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기출의 거의 대부분은 듀이입니다. 99%가 듀이예요. 제임스 문제는 저번에 한번 딱 나왔는데 근데 뭐 그 사실상 거의 의미가 비슷비슷하니까 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억은 늘 자신을 자기라는 실존을 통해 이해한다. 그러면 듀이, 뭐 제임스, 퍼스 다 제끼고 실존주의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늘 자기 자신을 자기라는 실존을 통해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실존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아닌 존재로서 존재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부터 자기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이거 하이데거 문제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현존제의 본래성입니다. 혹은 본래적 현존제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본래적인 현존제인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아닌 존재로 존재한다.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하이데거 생각하시면 내가 나 자신이 아닌 존재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존한다. 이런 걸 보통 일상인이라고 불러요. 세인, 일상인. 세인의 시각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기억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현존제예요. 현존제.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현존제예요. 현존제인데 현존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닌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가 원했던 건 뭘까요? 일상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실존이죠. 실존 방식이고 그걸 보통 본래성 그리고 반대되는 걸 비본래성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 가능성들은 현존제는 스스로 선택했는가? 자, 여러분들의 지금 실존 방식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그 가능성들 안으로 그냥 우연히 빠져들어갔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미 처음부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는가? 달리 말하면 그냥 세인들의 시각 속에서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이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존제는. 만약에 현존제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선택했으면 그 현존제는 일상인이에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세인의 시선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고, 자, 실존은 내 것으로 장악하든 또는 그것을 지워 없애버리든 오로지 그때의 기억에 의해 결정,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결국 현존제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현존제의 이러한 존재 규정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니언이라 부르는 존재 구성에 의거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현존제의 존재 구성. 현존제의 존재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현존제의 존재 구조 혹은 존재 구성과 관련된 개념이 뭡니까? 세계 내 존재입니다.
세계 내 존재. 자, 의거에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내 존재라는 합성적 표현은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은 합성적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하이데거 공부를 해보시면 적어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보시게 될 주요 개념 중에, 하이데거의 개념 중에 이렇게 합성된 개념은 두 가지예요. 두 개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여기 합성된 개념이에요. 다자인, 현존재. 다하고 자인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부가 되어 있으시면 이것 말고는 여러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하나밖에 더 없어요. 뭐? 세계 내 존재.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세계 내 존재가 현존재의 존재 구조예요. 현존재는 어떤 존재? 세계 내 존재예요. 세계 내 존재. 자, 알 수 있듯이 나와 세계의 어떤 통일적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 현재 공부 수준에서 요 명칭,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 이게 세계 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와 세계의 어떤 통일적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나, 세계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여러분 어떤 세계예요? 자연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나의 실존 방식과 연결되어서 드러나는 세계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실존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펼쳐지는 세계가 달라요. 나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중요한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동일하게 같은 세계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똑같지만 세계라도 여러분 각자의 실존 방식에 따라 그 세계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러납니다. 소위 계시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사는 거야. 자연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객관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 속에 살아가요. 자, 이러한 1차적 실상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존재 구성은 서로 조합된 상태로 있어서 각 부분으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을 치는 겁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이게 독일어도 독일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이데거가 여기다가 다 하이픈을 쳤어요. In der Welt sein인데 이렇게. 이건 in은 영어 in하고 똑같아요. 아니고 der Welt는 이거 world, 그러니까 세계, 자인은 존재. 이런 식으로 다 하이픈을 치고 있거든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하이픈을 치는 이유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세계와 내가 공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게 현존재의 존재 구조예요. 존재 구조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관련 이론 해설지 볼까요? 자, 현존재가 뭐냐? 다자인이 뭐냐? 스스로 있으면서 이 있음 자체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 즉 자기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그러한 물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인 현존재는 인간만이 현존자입니다. 왜? 다른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질 않아요. 자신의 존재와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존재자인 인간이고요. 자, 세계 내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현존재의 근본 구조 혹은 현존재의 존재 구성 구조. 자,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으면 그 안에 세계 이해가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임을 표현한 개념이고요. 자기와 세계가 현존재의 근본 구조 속에 공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자, 이때 세계란 우리가 바라보는 객관적 자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마주치고 관계하는 존재자들의 연관관계 전체인데 자, 모든 존재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의 실존적 삶이 전개되는 지평이 여러분들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되는 세계, 여러분의 실존 방식과 연관되어 계시되는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일상인은 어떤 세계에 살아가요?
작업세계, 공공세계 이런 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거든요. 자,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맺는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이 바로 세계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데거가 한 두어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아, 아닌가? 한 문제 나왔나? 기평으로 한번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불안 죽음. 요 개념. 예,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삶, 일상인의 삶에서 참다운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기평으로 한번 출제가 되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거의 출제된 게 없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그 개념입니다. 현 존재와 세계 내 존재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가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그리고 나는 가 사상가의 태양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제가 이걸 PPT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는 요거 보세요.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밑줄친 기억을 지칭한 하나의 용어와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 이거 뭡니까? 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게 플라톤이 그리라는 건 아시겠죠? 왜? 이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원래 그 대화평 국가에 보시면 정말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비유 나오는데 보통은 3대 비유라 그러면은 동굴의 비유, 그다음에 성분의 비유, 그다음에 태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비유가 있지만 보통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해서 3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중에 태양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시험 범위 안에서 태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플라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플라톤 문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라톤 문제인데 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여러 존재자들이 있는데 그 존재자들 중에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뭡니까? 김병찬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이 있어요? 다음 주 오면 또 변해요, 저는. 아마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거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관을 통해 그 인식하는 혹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계속 변해요.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인과 연이 화합해서 생겨난 모든 유의법들은 다 변해. 싹 다 변해요. 변하죠.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자,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반면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건 파악하지 못하면서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 헤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 속에 헤매는 이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도대체 어느 쪽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철인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내가 물었네. 이를 어떻게 말하면 온당하게 말하는 게 될지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가 반문했다. 제자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나라의 법률과 관행들을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면 이들을 수호자들로 임명해야 할 걸세라고 이야기인데, 이거 정치사회사상 문제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두세 개의 이론 아시죠? 플라톤의 두세 개의 이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 소위 현상세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관을 통해 지각하는 것들의 세계, 현상세계. 자, 이 세계에서 참된 실제들의 세계는 어디예요? 요게 참된 실제들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실제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불변성이에요. 얘가 불변적이냐 가변적이냐. 여기 있는 세계, 여기에 있는 존재자들은 전부 가변적이에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변하고요. 가변적인데 여기는요, 영구불변해요. 불변성을 그 본질로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참된 실제야. 그래서 언제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 나이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 배우, 남자 배우가 보통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 시대를 제가 저번에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 나이 또래의 그 남자들이 현재 20대나 30대에 있는 여배우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김태희와 손예진과 리즈 시절을 봤다. 자기 젊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말해 그 아름다운 여자 배우라고 보통 상징적인 배우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태희, 다음에 뭐 손예진, 뭐 한가인, 또 누가 한 명 더 있는데 저기 이제 전지현 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늙었어.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죄송긴 한데 가변적인 거야. 그냥 다 늙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배우가 여기 아름답다, 아름다움, 뭐 이렇게 아름다움을 소유한다 이런 말일 테니까 이거는 계속 변해요. 근데 요거는 안 변해. 이게 이데아예요. 플라톤. 이거 안 변해. 그리고 얘는 어때요? 감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오직 지성의 인식 대상이고 이거 변하지. 소위 말해서 이데아가 분유되어 있는, 이데아가 참여하고 있는 현상세계의 존재자들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변하지만 이데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나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태양의 비유예요. 자, UV라고 되어 있죠? 밑에 옆에 보시면 태양이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 시각이 있죠? 다음에 사물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죠. 어느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는 그 사물은 기본적으로 빨간 사물이 아니래. 왜냐하면은 그 빨간색을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갛게 본대요. 그래서 원래 그 사물은 빨간색이 없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태양이 있어야 사물을 보죠. 그러면 태양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물을 보게 되게끔 하는 어떤 근원이잖아요. 자, 그걸 유비하는 겁니다. 시각에 대응하는 게 지성이에요. 다음에 지성은 뭘 파악하는 거죠? 이때 진리라는 거 이데아에 대한 알밀 텐데. 자, 그러면은 그 위에 태양에 대응하는 게 뭘까요? 그게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 그래 태양의 비유에서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선의 이데아는 국가편에 보시면은 정의가 완전하진 않은데 이런 정의가 나와요. 존재와 인식의 근원이다. 우리가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요 무슨 말인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성이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의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론에 해당하는 개념이긴 한데 윤리학이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과서도 플라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데아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데아나 선의 이데아는 절대로 서술형으로 못 내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서술형에 이게 정의하라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의하라는 형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 거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기입형으로 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가 등장하는 그 구절 있죠. 구절을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관련 이론을 한번 뭐 보시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 그 국가편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성, 비물질성, 절대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불변성이라는 성격을 가진, 그리고 보편성.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예를 들어 미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 같은 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보편적이에요. 자, 어쨌든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근원이요, 그들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이요, 현상세계의 존재자들의 원형이요. 예를 들어 현상 속에 우리 세계, 우리가 그 감각으로, 우리 감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 세계에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주는 근원이 미의 아름다움의 이데아예요. 이데아. 자, 그래서
뭐뭐인 것들, 이렇게 뭐뭐 자체인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시면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다음에, 자,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건 여러분들의 그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을 부여하는 기관들 있죠. 그 기관들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시각 같은 경우가, 시각은 보편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하기 때문에 오관은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인식되는 겁니다. 자, 정치가가 통치를 할 때 따라야 될 모범이요. 그래서 아까 누가 통치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이데아를 본애가 통치자가 돼야 돼. 이런 이야기죠. 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기본의 근원이다. 선의 이데아. 도덕적 삶에서뿐만 아니라 인식과 존재의 질서에서 최정점을 차지하는 최고의 이데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선의 이데아입니다. 자, 세계의 모든 존재가 지향해야 될 궁극 목적이요. 모든 선한 것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이 많죠? 그것들이 왜 선해요? 선의 이데아 때문에 선한 겁니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선한 겁니다. 학문의 최고 대상,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최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궁극적 진리인 거지, 이게. 자, 최고의 이성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게 선의 이데아다. 자, 여러분들 무슨 그 플라톤의 원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선의 이데아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누구 문제던가요? 4번 문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내놓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예, 벤담입니다. 벤담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미래에 비해. 그래서 이 문제는 벤담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쾌락주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쾌락주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자, 모든 동기의 사설에서 주요한 혹은 최초의 연결고리는 최후의 예상적인 내적 동기인 듯하다. 인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벤담은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는 넓게 어디에 속합니까? 윤리적 입장에. 결과주의에 속해요. 결과주의에 속하고. 자, 속하는데 지금 동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 없이 행위하는 경우는 적어도 인간에게는 거의 없죠. 의식적 행동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그 동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기의 사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동기들도 인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연결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최초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으로부터 다른 동기들이 나오고 그 동기가 또 다른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최초의 동기는 또 행위를 할 때 보면 최후의 예상적인 내적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의 연결 사슬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동기가 있을 텐데 이 동기를 통해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이 첫 번째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쾌락과 고통이에요. 자, 이런 걸 보통 심리적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행위의 궁극적 동기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하는 게 심리적 쾌락주의거든요. 뭐라고? 우리 행위들의 궁극적 동기는 기본적으로 쾌락과 고통이다. 쾌락과 고통이다. 자, 다른 모든 예상적 동기의 중요성은 이 최후의 것에 의존한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동기의 존재도 이것에 달렸다. 이런 예상적 동기는 항상 어떤 쾌락이나 아니면 바꿔서 됩니다. 이걸 뭐 쾌락과 고통 아니면 고통과 쾌락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 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동기란 본질적으로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쾌락과 고통이다. 자, 심리적 쾌락주의. 인간의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가 뭐냐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심리적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심리적 쾌락주의.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자,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돼. 이분은 결과주의자예요. 결과주의자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할 땐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실질적 결과여야 해.
자, 그러나 그것들 중 오직 실질적인 것만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든 입법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기억 및 니언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것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실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리주의자이니까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니까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해? 그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결과, 지금 산출된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에 뭘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쾌락을 산출하냐, 고통을 산출하냐. 궁극적으로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이제 행복이죠. 근데 행복은 쾌락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쾌락과 고통. 자, 요거는 벤담의 심리적 쾌락주의와 다음에 윤리적 쾌락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관련 이론 한번, 관련 이론 별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벤담의 공리주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벤담의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보통 심리적 쾌락주의 이렇게 불러요. 인정하는 바탕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는 공리의 원리, 요거는 보통 윤리적 쾌락주의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최상의 도덕 원리로 삼는 일종의 사회적 쾌락주의다.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경험 가능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리주의 이꼴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결과주의는 외인이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벤담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고 미래 공리주의도 마찬가지고 결과주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5번 문제, 어이구. 볼게요.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그냥 문제 보세요. 자, 도덕과 수업 모형의 절차인데 뭐든가요? 예,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덕 문제 사태 제시하고, 도덕적 토론 도입하고, 도덕적 토론 심화하고, 그다음에 실천 동기 강화 및 생활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건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입니다. 자, 나는 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문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모형을 지금 적용한 거야. 적용해서 이루어진 어떤 수업 현장이거든요. 현장인데 이 중에서 특히 요 두 단계가 적용되어 있어요. 요 문답이 기억년이니까. 자, 밑줄 친 딕을 리얼에서 교사가 사용한 질문의 명칭을 각각 쓰고 그러한 질문의 목적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라. 이거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은 이전에 기출된 것도 전부 이 형식으로 출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가지고 내자 그러면은 기입형으로 낼 수 있고 어쨌든 낼 수 있겠지만 이 형식을 거의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각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질문자입니다. 보통 토론의 촉진자 이렇게 불려지죠. 토론의 촉진자인데 토론을 어떻게 촉진해요? 질문을 통해 촉진합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제외하더라도 이게 가장 중심적일 텐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각 단계에서 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은 선생님이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질문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니언에서 교사와 학생의 문답 보겠습니다. 교사,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나눠준 자료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면 대충 하이트 사례 같은 거예요. 자, 하니까 학생들 전부 네 했습니다. 자, 교사, 그럼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세요. 자료의 남편은 하이트겠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니까 학생 1,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사, 왜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자, 그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니까요 라고 되어 있죠. 학생 1은 여러분 도덕성 발달 단계에 관련된 거 몇 단계 같아요? 이 친구 지금 몇 단계예요? 3단계. 예, 3단계입니다. 지금 이유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고 나와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는 것, 그게 선이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3단계죠. 이거 3단계인데 자, 교사가 이제 물어봐요. 아내가 그 약을 절대 훔치지 말라고
부탁한다면 학생의 생각은 달라질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은 3단계니까 이 학생은 네 이렇게 대답하겠죠. 3단계면 네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거든요. 자, 이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아마 그전에는 아이고 죽겠다, 나 살려,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약 좀 구해와 이런 말이죠. 비명 지르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훔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인데 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 아마 기출을 띄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목적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시면 자, 갑자기 학생 2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이유를 어떻게 되냐? 어떤 이유였든 간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사회의 법을 어기는 나쁜 짓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단계예요, 이 친구? 예, 이 친구 4단계입니다. 이 친구 4단계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어봐요. 자, 학생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런 생각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은 어디에 속하는 질문일까요? 이슈 간 관계 탐색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슈 간 관계 탐색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 예시답안 한번 보시면 이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목적은 학생들이 도덕 문제의 자, 여러분들 이 문답을 제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실 때 많이 보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있잖아요. 이걸 수업에 적용한 사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도덕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혹은 도덕 딜레마에 내재하는 문제의 복잡성과 인지적 갈등을 강화하는 것, 학생들이 도덕 문제의 직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자,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 한 개를 쓰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아마 기출이 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은요. 자, 요거는 기출이 안 되는데 이슈 간 관계 탐색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 도덕적 이슈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도덕적 이슈가 갈등하잖아요. 갈등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도록 자극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혹은 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슈 간 관계 탐색을 위한 질문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의 이 유형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단계에서 이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속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관련 이론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그 예비 단계 읽어보시고요. 도덕적 토론의 도입 단계 있죠? 그 단계에서 어떤 질문합니까? 도덕적 이슈를 강조하는 질문, 이유를 묻는 질문,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 있고 그 질문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자, 토론의 도덕적 토론의 심화 단계 보시면 심층적 질문하기, 다음 단계 강조하는 질문, 명료화 요약,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이 있고 심층적 질문하기 안에는 명료화를 위한 질문, 특정 이슈에 대한 질문, 이슈 간 관계 탐색을 위한 질문, 역할 교환 탐색, 보편적 결과 탐색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있고 그 관련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주장을 강조하는 질문 당연히 플러스 원 전략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명료화와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은요, 여러분들 공부한다라는 건 각각의 질문, 그러니까 그 단계에 속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화를 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가나는 현대 도덕 심리학자인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심리학자는 다 현대 심리학자입니다. 고대 심리학자가 없기 때문에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봅시다. 인간의 행동이 오로지 외적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이거 대표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는 아주 대표적인 심리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소위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들의 베이스가 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일 텐데 자, 니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이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인간은 바람개비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돌 거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그 행동에 일관성이 없겠죠. 자, 하지만 인간 행동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겠죠. 자, 인간의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냐? 자,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예를 들어 아까 보셨지만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 방향을.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자기 정량적 능력을 갖고 있는 생각하는 유기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도라의 글입니다. 반도라의 글이고요. 자, 요거는 상호결정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평가적 자기 반응은 기준에 의해 행동을 규제하는 기제를 제공한다. 자, 기준에 도달했거나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한 니언과 디귿은 행위 규제에 영향을 미친다. 요 두 개가 자기 행위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규제의 과정, 그러면 반도란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면 반도란지 아시겠죠? 이 단어를 가지고 반도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측해가지고 여기 써야 돼요. 요것만 보면 솔직히 인지발달론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문장은. 인지발달론자도 마지막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그쵸? 근데 저걸 가지고 반도란 줄 아셔야 돼요. 아, 그럼 이거 상호결정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행위 규제의 영향을 미치 사람들은 자기 규제 과정을 통해 내적 기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분야는 출제 안 됐고, 요거는 이제 자기 규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거는 기입형으로만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기입형으로만 이렇게 출제되었고,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상호결정론, 자기규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야기. 자, 보도록 합시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자, 상호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결정돼요? 자, 인간이 있고, 아이고, 행동이 있고, 환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 원래 그 전통적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외부 환경의 요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결정할 때, 행동을 선택하고 그걸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게 결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여기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 단어를 써야 돼요. 어떤 단어? 여러분들 여기 보면 PBE에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 P,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 상호작용할 때. 그게 인지예요, 인지 능력.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쪽으로 어떤 자극을 주잖아요. 반도라 같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극을 주면은 고전적인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같은 경우 이 자극에 따라 여기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자극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로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은 일종의 그 정보가 돼요. 정보가 되고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보가 인지적으로 처리돼요. 우리 내면에서 인지적으로 처리된 다음에 여러분들 인지 과정 그거 아닙니까? 인풋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인지 과정 그러니까 처리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인지적으로 처리해요. 처리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에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환경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주어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1대1로 반응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지? 생각하고 이걸 잘 뭡니까? 인지적으로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구나 생각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환경에 다시 행동을 매개로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지적 동기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원래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풀었으면 인지 과정을 매개로 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를 통해 행동이 결정된다. 이게 상호결정론의 함입니다. 상호결정론의 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 괄호 안에 니언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규제 과정, 자기규제 메커니즘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사회의 규준을 내면하잖아요. 내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을 규제합니까? 자기 행동을. 그 규준에 따라 이제 우리가 뭐 행동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규준에 따라 행동을 못하면 어떤 게 발생합니까? 소위 정의적 반응 중에 하나죠. 뭐 자기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난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발생하죠. 그걸 따르면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긍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소위 말해 도덕적 정서입니다. 두 개. 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요. 그것의 성격을 모두 활용해서 밑줄 친 리얼에서 개인이 자기 행동을 규제하는 주요 방식을 서술하라. 자, 자기 규제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써보라는 겁니다. 써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기 존중감, 뭐 자부심이라고 써도 되고, 자기 만족감, 자기 가치감, 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비판, 자기 비판적 반응, 자, 자기 규제 과정에서, 자, 자기 존중감이란 도덕적 기준의 준수에 따른 자기 보상이에요. 자, 자기 규제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동을 어떻게 규제해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합니까? 외적인 보상과 외적인 처벌을 통해 행동을 규제해요. 부모님이 보상해주고 부모님이 막 처벌하고 그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자기 규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면 뭘 가지고 자기를 규제한다고? 궁극적으로 이 도덕적 정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제를 합니다. 자, 처벌 혹은 자기 내적 도덕적 기준의 위반에 따른 내적 자기 처벌 혹은 자기 제재인 자기 비판이라는 두 도덕적 정서. 요걸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관련 이론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반도라의 상호결정론의 함인데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행동 결정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발달에 대한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호결정론에.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냐? 인지 과정과 자기 강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개인, 그의 행동,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에 자, 그 상호작용론의 이 상호결정론 안에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과는 다른 인간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 신문에 보셨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조작하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인지 능력 발휘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규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검토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자,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관이 이 상호결정론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인간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리고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여기 함축되어 있는 인간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상호결정론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자기규제 메커니즘 봅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 나갈 텐데 그때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마음의 기능이 뭐냐. 그게 자기규제 메커니즘인데요. 자, 자기규제 메커니즘은 직접적 경험과 다양한 사회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한 도덕적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평가하고 환경을 파악하며 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내적 구조고, 자, 여러분들 자기규제 메커니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스스로 나의 행동을 규제해 나가는 과정 안에는 이 과정이 행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자기감시. 두 번째, 개인적 표준과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견지에서 행동에 대한 판단도 하고, 다음에 정의적 자기 반응이죠. 요건 아까 두 가지 도덕적 정서라 그랬죠?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자기 규제 메커니즘 안에는 세 인지적 요소, 다음에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적 요소는 도덕적 기준에 따른 자기 교수예요.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각될 혹은 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던 유혹 상황에서의 통제의 유지, 이게 행동적 요소. 다음에 정의적 요소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죠? 자기 존중감, 자기 비난, 자기 비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쁜 짓을 행한 이후에 자기 비난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규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쁜 일을 했는데 자기 비난의 감정이 생기질 않아. 그러면은 자기 규제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요 개념, 자기 비난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된 개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도덕적 이탈입니다. 도덕적 이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는요, 나쁜 짓을 하면 자기 비난의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자기 행위, 그리고 미래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 행위를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서 뭐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번에 기출된 건 어떤 거예요? 비인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 돌멩이 발로 걷어찰 때 자기 비난의 감정 생깁니까? 안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잘 안 생기죠? 길거리 가다 돌멩이 있는데 빵 찬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걷어찬단 말이에요. 자기 비난의 감정은 안 생기지. 단지 발이 아플 뿐이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람을 발로 걷어차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면, 여러분들 이제 윤리 선생님들이니까 발로 걷어차면 어때요?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시험 보지 마세요. 안 생기면 보지 마세요. 자기 비난의 감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거야. 내가 걷어찬 건 돌멩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비인간화예요. 그 대상에서 인간적인 속성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행위로부터 자기 비난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도덕적 이탈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규제를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로는 지금까지 기입형인데 사실상 출제된 게 없어요. 상호결정론도 출제된 게 없다. 이것도 출제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